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 회의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발표됩니다. 시장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관건은 역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인데요. 그동안 이어온 매파적 스탠스를 유지할지 또는 한 걸음 물러서는 발언을 내놓을지 글로벌 금융시장에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경제의 강한 흐름을 어떻게 진단하고 앞으로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어떤 가이던스를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원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또 유튜브 채널 86번가 채널 정광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죠. 결과가 나올 텐데 시장 전문가들은 대부분 0.25%포인트 인상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생각도 마찬가지인가요? 먼저 허 교수님. 네, 저도 그럴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노동시장은 뜨거운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실업보험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의 예상을 훨씬 하회하는 게 거의 2주 연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도 여전히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좀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눈에 잡히는 숫자 자체가 연준이 생각하는 2%의 어떤 인플레이션 목표를 가는 과정에서 아직 멈출 때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것이 분명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내일은 0.25로 올릴 텐데 결국은 이제 관건은 그렇게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해 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9월 그리고 그 이후의 금리에 대해서 어떤 가늠을 해볼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일까라는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부분은 천천히 좀 짚어가도록 하고요. 자, 정 대표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채권 선물 시장에서 향후 연준의 금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거를 확률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오늘 밤에 열릴 이제 FOMC 회의에 있어가지고서는 99%의 확률로 0.25% 인상 이런 확률이 지금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확률이 조금 시장의 기대치가 연준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할 때에는 연준 인사들이 나와가지고서 그 기대를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이런 상황이 쭉 이어져 왔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연준은 거의 사실상 회의가 아직 열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와 같은 결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허 교수님 짚어주신 대로 지금 점도표가 이번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이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어떤 시그널을 예상하십니까? 먼저 허 교수님. 그래도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것이 저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황도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 조금 갈 길이 남았다. 그러니까 물이 반컵이나 남았나 아니면 반컵밖에 안 남았냐 중에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아졌으나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할 일이 남았고 갈 길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견조하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거 견조하다는 사인은 좋은 사인이기도 하지만 또 안 좋은 사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과정에서 임금 상승률이 좀 꺾여야 되는데 지금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좀 꺾이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코로나 이전에 한 3%대 평균 임금 상승률에 비교해 보면 지금 한 4.4%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할 일이 남았다라고 얘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크레딧 시장, 그러니까 어떤 신용 시장에 대한 얘기도 할 것 같고 신용 시장에 3월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등이 있었으나 그것들은 잘 잡힌 것 같다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금리 인상 끝났다고 시장에서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직 할 일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무엇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실시간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들을 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열려 있다. 지켜봐야 한다. 이제 이게 원론적인 얘기가 돼버렸는지 오래됐는데 정 대표님 생각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겠죠. 네, 연준 입장에서 작년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이제 비로소 조금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의 기나긴 싸움에서 드디어 승기를 좀 잡았는데 이거를 쉽게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조금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지만은 아직은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향후 정책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데이터를 보고 가겠지만은 우리가 더 이상 추가로 못 올릴 것이다라고 단정 짓지 말아라.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근에 보면은 전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 의장도 네.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겠느냐 이런 언급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 기자회견장에서는 과연 이번이 정말 마지막 인상인 것인지,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향후에 금리 인하는 언제 하는 것이냐,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의 금리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길게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아마 주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실제로? 네, 그 모든 것들은 역시나 데이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나오고 있는 데이터는 연준 입장에서는 꽤나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의 정도가 낮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의 숫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근원 물가가 상당히 연준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요소였는데 근원 물가 전월 대비 상승률도 이번에는 6개월 연속으로 높게 나오다가 상당히 최근 데이터는 낮게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마지막으로 남은 이제 그 하나의 숙제라고 하면 앞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결국은 노동시장이거든요. 최근에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연준 이제 내외 인사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최근에 2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은 높았는데 임금 상승률도 물론 높긴 했지만 그보다 낮았거든요. 그러면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올해 이제 드디어 인플레가 좀 내려온다고 한들 거기에 따라서 임금 상승률도 같이 내려올 것이냐, 그 강도만큼. 근데 그러기에는 지난 2년 동안 노동자들이 마이너스를 너무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것이 확실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요 점이 아마도 제일 이슈인 것 같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점을 제외하고서는 상당 부분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었다. 그렇게로 생각이 됩니다. 두 분 의견을 종합해 보면 뭐 시장의 의견도 그렇고 어쨌든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에는 좀 매파적인 스탠스가 많이 섞여 있을 것이고 이제 경계하는 모습들이 보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급해 주신 물가 문제나 고용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점을 좀 강조하면서 약간은 조금 더 소프트한 스탠스를 보인다면 이게 뭐 깜짝 좀 모멘텀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과도한 기대인가요? 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연준이 그렇게 시장을 치열업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게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격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정광호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많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 경기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고 지금 경기가 완만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연준은 게임을 마무리했다, 우리는 다 했다라는 얘기를 할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갈 길이 아직 좀 남았으니까 그렇게 샴페인 너무 빨리 터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왜냐하면 예전에부터 생각해 온 건데 시장이 한 스텝 먼저 가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연준이 그렇죠. 올해 내에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한참 안 믿다가 뭐 한두 달 전부터 조금 시장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는 또 연준이 올해 금리 2번 인상한다라고 얘기하니까 한 번 인상하겠지라고 계속 지금 믿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장은 한 스텝 정도 더 완화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연준이 시장에게 그렇게 완화적으로 또 사인을 줘서 가뜩이나 지금 막 달리고 있는 시장을 더 빨리 더 뜨겁게 달리게 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문단속을 굉장히 강하게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파월 의장의 최근 발언 내용을 좀 보면, 제가 지난달인가요? 그 ECB 정책 포럼에서 연이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시장은 한 번으로 이제 끝날 거다라는 의견이 좀 중론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동안에 뭐가 바뀐 겁니까? 경제 모멘텀이 좀 더 좋아진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저는 침체 확률이 확실히 낮아진 것을 그래요?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숫자도 아까 저희가 CPI로 보면 이제 3%까지 네. 내렸거든요. 물론 작년 6월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피크였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올해 6월에 3%가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기저효과도 묻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확실히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에 진전을 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생각보다
이렇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했는데 미국 경제가 잘 버티네.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은 뭐 잡히고 있는 것 같네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 상황이 지금 시장으로 하여금 더 핑크빛의 어떤 무드로 가게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정광호 대표님도 말씀해 주신 거지만 9월에 다음 FOMC가 결국은 저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설튼한 부분, 아직 잘 모르겠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결정을 할지. 근데 그 전에 뭐 CPI로 보면 2번 정도 더 데이터가 나오고요. PCE로 보면 1번 정도 더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그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일부 또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데이터들은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방향으로 나올 거고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을 때 연준이 무리해서 과잉 긴축이라는 눈총을 받아가면서까지 25bp를 9월에 올리는 일을 하기, 그렇게 시장을 설득하고 그렇게 네. 경제 주체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담스럽다. 생각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9월 FOMC에서 장기 기준금리 전망하고 또 경제 전망들이 좀 나오잖아요. 네. 이번엔 없지만. 네네. 그래서 더 무게감이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 대표님 그 언제쯤 금리 인하 시그널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네, 그 과거 평균치를 우리는 결국은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1990년대 이후부터로 해서 마지막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이후 그다음에 첫 번째 금리 인하까지 평균적으로 11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점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미 작년에 연준 위원들 몇몇이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마지막 금리 인상이 이번 7월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곧바로 내년 6월 정도가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것을 조금 더 이제 그 현재 상황에 맞춰 가지고서 해보면 두 가지의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워낙 높은 인플레가 70년대 이후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과거 평균보다는 좀 더 길게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신중론도 물론 저는 추가로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과거하고는 다르게 지금 비전통적인 그런 통화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적 완화라든지 지금 QT 양적 긴축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써온 정책의 순서를 보면 현재까지 완화 이후 긴축까지 정책을 쓰는 그 순서가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금리 인상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하 사이에 나오게 될 것은 뭐냐면 양적 긴축 지금 매월 950억 달러 하는데 그 금액을 줄이는 것부터가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점에 대해 가지고서도 아마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고 개인적으로는 뭐 그리고 시장에서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를 일단 지금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번에도 그런 질문을 해도 뭐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모든 걸 고려하겠다 이렇게 피해가기는 하겠지만 질문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금 고려하시면 어떨까.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정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기조 이제 출구 전략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금리 인하 시그널이 지금 언제쯤 나올 것이며 나오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뭐 같은 질문입니다만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올해 내로는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그게 아직도 올해 말까지는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 국면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6월에 연준에서 냈던 전망치, SEP 전망치라는 것을 보면 올 말에 어쨌든 간에 PCE 인플레이션이 3.2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상을 했고 연준 네네. 위원들이 그리고 근원은 3.9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3.2랑 3.9가 연준이 생각하는 것만큼 갔을 때 그것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숫자이냐? 그럼 저는 사실 아닐 가능성이 큰 게 사실 근원으로 봤을 때 연준이 이제 정광호 대표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근원 이제 임금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어쨌든 간에 근원이 굉장히 이제 큰 부분인데요. 이 근원을 봤을 때 연준에서 3.9라는 숫자는 아직도 2% 가기에는 너무나도 먼 숫자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물론 네. 내려오는 속도 자체는 중요하지만 지금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보통 라스트 마일이라고 부르죠. 한 3%대 중반에서 2%까지 내려가는 그 라스트 마일이 더 힘들 거라는 이제 견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거에도 그것이 힘들었고요. 그러면 연준에서 올 말까지는 그렇게 완화적인 스탠스를 일부 시장의 뉘앙스를 줄 일은 저는 아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지금 뭐 저희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내년 초반에 아마 미국이 리세션이 있다면 경기 침체가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내년 초반 정도에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완화적인 방향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먼저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올 말까지는 연준에서 먼저 그렇게 시장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0.25%포인트를 올리게 되면 이제 금리 상단이 5.5%까지 가는데 그게 좀 생각보다는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아 보이네요. 자, 미국 경제 얘기 조금 더 짚어보죠. 깊이 들어가서 앞서 허 교수님께서도 이제 짚어주셨지만 고용, 그다음에 물가 이게 두 가지 양축에서 지금 고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부터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고용에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임금 부분이 잡혀야지 결국은 그 라스트 마일이 완성되는 가능성이 크고요. 네네. 그리고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미국이 경기 침체 없이 물가만 잡으면 이거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좋은 그렇죠.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임금 부분이 한번 이렇게 불이 붙고 정강호 대표님 말씀처럼 실질 임금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임금 인상의 압력들이 있으면 압력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 임금 부분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임금 부분이 잡히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기가 한번 다운됐다가 나와야지 사실 임금 부분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면 마일드하게나마 리세션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시나리오로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가 뭐 제가 생각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아니 그러면 경기 침체 없이 물가만 잡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러기가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대답을 할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고용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게 미국인들의 좌파하고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GDP의 70%가 소비인데요. 결국 이 소비의 근원이 뭐냐 하면 안정된 일자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안정돼 있으니까 지출을 줄이지 않고 지출을 줄이지 않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더디 잡히는 부분이 아니면 이것보다 고용 사정이 안 좋았으면 더 빨리 잡힐 게 좀 더 더디 잡히는 게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쇄고리들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속도가 막판에 가면 갈수록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고용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함의도 있고 결국은 그것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미치는 함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최근처럼 이제 고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허 교수님께서 마일드한 리세션, 그 약한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 대표님, 연초에만 해도 우리가 지금 미국 경제 뭐 거의 경착륙할 것처럼 저희가 보는 시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네.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마일드한 리세션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작년 연말 올 초만 해도 굉장한 비관론이 시장에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침체는 거의 완전히 이제 피하기가 어렵다. 그 침체의 강도가 어떨 것이냐만 남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좁은 길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침체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현재 인플레 등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근데 아주 놀랍게도 그 좁은 길을 향해 가지고서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뭐 간밤에 IMF에서 상향을 했고, 네. 그 다음에 향후 침체 확률에 대해 가지고서도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에서는 계속해서 낮춰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까지 오는 길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쉬웠고 마지막 남은 라스트 마일로 가는 상황에서는 또 이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현실적인 문제는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시장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거의 한 40년 만에 인플레가 엄청 높은 게 나타났는데 이게 한 번에 나타난 게 70년대에 보니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서 재차 그때 당시에 재발을 하더라. 다시 인플레가 올라가 버리게 툭툭 네, 튀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가 승기를 잡았을 때에 조금 이제 마음을 놓지 말고 좀 더 길게 가져가 보자 이고 과연 그랬을 때 미국 경기가 버틸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코로나에 저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고용 시장이 우리가 과거하고 동일하다라고 해버리면은 과거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 때에는 일할 사람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그러면은 실업이 늘어날 거냐? 여전히 기업들은 지금의 인력만으로도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만약에 느낀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당초 같으면은 이 정도의 금리 인상 충격이 왔었을 때에 실업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과거 대비로는 어쨌든 적은 수준으로 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온다라고 하면 아주 뭐 약한 정도의 리세션 아니면 아주 운이 좋으면은 이제 침체를 피해갈 수 있는 경로로 저는 뭐 어쨌든 향후 6개월 1년 정도 계속 나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70년대 그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복됐던 부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 연준이 스톱앤고 정책을 썼다가 사실 실패를 했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 맞습니다. 그 교훈을 지금 빗대어서 이 뭐라 그럴까 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점이 연준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그 고통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명확한 사례가 있는 거거든요. 네. 실패한 이제 연준 의장 그다음에 위원들로 생각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는 뭐 없는 거라고 봐도 될 것 같다는 결론을 저는 내리고 싶은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주에도 보면 전주 2달 만에 이 증가를 예상했는데 오히려 감소하는 뭐 이런 상황이고 임금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고용하고 물가가 지금 자신감을 미국 경제에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달러 가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달러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허 교수님. 달러는 전반적으로 전 추세를 봤을 때는 그동안 강달러가 한동안 작년 말이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연준의 아주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온 지금은 분명히 강달러가 좀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사실 달러 가치라고 하는 것이 연준의 금리만 갖고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다른 사정이나 어떤 지역별로 다른 사정, 뭐 여러 가지 경제 펀더멘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얘기하기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요. 적어도 원달러 환율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의 전략이 어느 정도 저는 조금 현명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경제학자들한테 예전에 제 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서베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서베이를 했냐면 연준과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이 얼마 정도까지가 아마 허용이 될 것 같냐. 그 이상은 아마 우리 경제에 못 버틸 텐데 그 정도가 어느 것일 것 같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과거의 최대치였던 1.5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경제학자분들의 절반 정도가요. 네. 서베이를 한.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저희가 버티고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끝으로 가면서 동시에 또 우리나라 펀더멘탈 부분이 수출이 조금 안 풀리고 있었던 부분이 슬슬 풀리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작년 9월, 10월, 11월 초까지 있었던 환율 막 1,400원대까지 갔던 그런 어떤 고환율의 시기는 다시 오지 않지 않을까. 이게 좀 풀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한국은행에서는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한국은행 분들을 막 만나보면서 느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앞으로 크게 튈 일은 없을 것 같으나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중에 하나의 함정이 뭐냐면 원달러 환율을 설명하는 게 늘 금리는 아니지만 가끔씩은 금리가 굉장히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에 띄게 되면 중요해지는 건데 그게 언제냐? 지금 사실은 이제 2% 정도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사실 그거는 저희가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물론 지금도 안 가본 길을 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연준에서 한 번 정도 인상 더 한다. 그러니까 내일 한 번 정도 인상 더 한다는 건 저는 환율 시장에는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선반영돼 있고 이제 한국은행도 그 정도의 반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연준이 핸들을 또 한 번 꺾어버리면 혹은 한 번 꺾으면서 이거 생각보다 아까 예를 들어 정광우 대표님 말씀하신 시나리오에서 꼬리가 인플레이션이 길어지면서 잘 안 잡히고 중간에 튄다. 연준이 이거 잘 안 잡히니까 어떻게든 좀 더 극약 처방 세게 약을 세게 넣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는 사실은 정말 안 가본 길인 거죠. 그때 되면 우리의 금리 결정에 분명히 환율이라는 게 조금 더 강한 결정 요소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2%포인트나 금리 격차가 나면 자본 유출 우려가 좀 커지잖아요. 지금 아까 내려올 때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270원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던데 적정한 수준으로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생각하는 바들이 모든 게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또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밤에 있을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에서 한 차례 더 인상까지도 이미 선반영된 그런 환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정말로 적정한 차이냐,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거는 현실에서 그냥 확인해 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금리 격차만 가지고서 우리가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달러화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 가지고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요. 어쨌든 연준이 이제는 과격하게 금리를 올리던 거에서 네. 최종 금리 수준을 아주 조심스레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 매파성은 줄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 대비해 가지고서 이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길게 끌고 나갈 가능성은 또 훨씬 높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금리가 꽤 오랫동안 지속된다라고 하면 뭐 이제 가령 외환 시장이 갑자기 더 급격하게 달러화가 약세로 간다. 그러기에는 또 절대 금리 수준이 미국이 많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레벨에서 유지가 되면서 저는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원화의 경우는 현재의 수출이 좀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마이너스에 있고 부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이 결국에 많이 개선돼서 무역 수지 개선이 일단 선행되지 않고서는 사실 그 금융시장 그 중에서 제일 이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외환 시장이 급격하게 강세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수출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면 그때 가서 지금 우리 원화가 한 단계 더 강세로 가지 않을까. 그 전까지에는 우리도 역시나 그런 박스 정도에 갇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잠깐만 갓길로 나가 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조금 힘든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만약에 올리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죠. 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내 지금 경기 상황이나 어쨌든 간에 부동산 PF, 금융시장 아직 완전하게 완벽하게 안정을 찾았다고 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인데요. 올해 경기는 뭐 안 좋을 것으로 거의 분명해지고요. 그러면 사실은 금리를 지금 내려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이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려야 되면 또 금리를 뭐 올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국내 경기를 이제 금리가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금리 이외의 부분이 또 저희 부동산 시장에 이런 것들을 최근에 조절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금리는 환율을 따라서 조금 뭐 한 번 정도 인상으로 가고 나머지 정책들을 가지고 또 국내 경기를 관리하고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은 조금 더 큰 수단이잖아요. 네. 경제 전체를 빵 때려서 움직이는 수단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뭐 미시 정책이나 이런 정책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정책들이 분화가 조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울며 겨자 먹기라도 올려야 되는 상황을 조금 피하고 싶겠죠. 네. 똑같은 질문 정 대표님한테 드려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올리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경제 자체는 미국하고 다르게 변동금리에 굉장히 부채를 조달받을 때에 우리는 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자체는 미국보다 우리가 덜 올렸지만 사실 경제에 미치는 그 긴축적인 효과는 더 컸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올리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로 좀 긴축적인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로 봤었을 때에도 우리 경제가 체력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네. 뭐 이제 경제 전망치가 다른 나라들은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출하고 또 내부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큰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뭐 빠르게 내린다. 사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화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가 주요 선진 증시 이제 선진국들 중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최선두에서 내리고 싶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의 체력이고요. 그렇다는 말은 반대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증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뉴욕 증시가 굉장히 지금 랠리가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 오늘까지 지금 12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이 분위기 계속 이어질 거로 보시나요? 먼저 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거시를 하는 사람이니까 펀더멘탈을 보면 다 소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렇습니까? 소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오히려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약간 낙관적으로 보는 편인데요. 저희 그 고스트바스터즈라는 영화 보면 거기 네. 먹개비라는 1탄에 네, 먹개비라는 괴물이 나오거든요. 뭐든지 다 소화하는 네. 시장이 요즘 먹개비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악재도 다 소화하고 사실 대부분 선반영하면서 소화하고 지금 미국도 생각보다는 랜딩이 자체가 굉장히 소프트해지고 이러면 사실 시장이 랠리 분위기로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간다. 보는데 그러니까 매크로 팩터랑 시장의 특성을 최근에 보면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거시적인 부분은 허 교수님께서 짚어주셨고 그렇다면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 대표님? 네, 지금까지의 미국 증시 반등을 이끌어낸 거는 최악의 심리가 그 정도로 우리가 나쁜 상황으로는 가지 않았구나라고 하면서 속속들이 가령 뭐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식을 사는 쪽으로 그러면서 이번에 반등장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힘을 받아서 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펀더멘탈 그러면은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분기 지금 실적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게 굉장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어떠냐면은 미국의 경우 작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예상치 대비해가지고서 미국이 이익이 더 잘 나오는 폭 그거 자체가 과거 평균을 상당히 많이 하회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예상 대비 생각보다 나빴다라는 거죠. 그러고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역성장입니다. 그런데 3분기부터는 지금 현재 가정치 자체가 플러스로 이제 성장하는 걸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하반기의 스토리를 훼손시키지 않을 정도로 2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3분기 이미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장세에서 벗어나서 실적이 좋아지면 그만큼 같이 오르는 실적 장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현재까지의 스코어보드를 보면은 실적이 예상치 대비해서 잘 나오는 폭이 지금은 과거 평균 혹은 그 이상을 회복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이 무난하게 긍정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모습만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뭐 애플도 있고 뭐 예정이 되어 있지만 오늘 새벽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단 말입니다. 빅테크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 대표님? 네, 그 빅테크 기업이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관심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확실히 지난 분기도 그렇고 이번 분기에도 빅테크가 보여주는 거는 경기가 둔화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다른 기업들보다 차별적으로 이익을 더 잘 낼 수 있음을 2개 분기 연속으로 이제는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좀 구조적으로 그들의 경쟁력을 우리가 입증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지적해 주신 빅테크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는 이제 금융사들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거기에서 혹시나 이번 분기 실적이 나올 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우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 금융사가 미국 실적 시즌 초기에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요 기업이 다 나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대부분이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해가지고서 금융에 대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기업들 중에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도 지금까지 숙제는 좀 해결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잘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그리고 유튜브 채널 86번가의 정광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